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와 말하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온라인 그 전자강의를 처음 해가지고 몇 가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렇게 큰 혼선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좀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좀 더 혼선이 없도록 그 잘 전달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문장 쓰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첫 문장 쓰는 방식에 대해서 뭘 그렇게 2시간씩이나 공부하냐,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첫 문장 쓰는 요령을 익히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첫 문장들을 함께 독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 마지막에 T.S. 엘리어트의 장편시 황무지의 첫 문장, 황무지의 첫 문장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month에서 가장 잔인한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적절하게 쓰인 어휘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양의 그 소설가 플로베르의 일물일어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일물일어설.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적절한 어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양 버전이고, 우리 아시아의 버전은, 이 일물일어설의 아시아의 버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퇴고입니다. 퇴고란 말 들어보셨죠? 네. 퇴고. 자, 이 퇴자가 무슨 퇴자? 밀퇴자에다가 이 고자는 두드릴 고자입니다. 밀퇴, 두드릴 고. 그러니까 밀다, 밀퇴, 그 다음에 두드릴 고. 사실 저 일물일어설이라는 말보다도 이 퇴고라는 말에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고심해야 된다는 뜻이 더 로man틱하게, 로man틱이란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 9세기 때의 시인, 당의 시인 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시인으로 한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 시인 가도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이렇게 시의 흥이 이렇게 차 올라가지고, 도도하게 시흥이 차 올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식구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괜찮은 시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웃도 없이 한가로이 머무는데 풀길은 황량한 숲으로 이어졌구나. 새는 못가 나무에 자고, 그 다음에 중이, 즉 스님이, 중이라고 하면 싫어하죠. 스님이 달빛 아래에 문을 밀고 들어온다고 해야 할지 두드린다라고 해야 할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 시인 가도의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사행으로 된 시니까 이제 이런 걸 절구라고 해요. 5글자씩 사행은 5원 절구인데, 여기 승, 고, 승, 그 다음에 월, 하, 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떠올랐어. 중이, 스님이 달빛 아래에 물을 밀고 들어온다고 해야 할지, 여기 밀퇴를 써가지고 승퇴 월화문이라고 해야 할지, 여기 고자를 써가지고 이거네, 퇴, 승고 월화문이라고 해야 할지,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고민이 한번 시작되면 이 고민이 좀 길게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면 한 2주 내지 3주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던 차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지금 왜 고민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새는 못과 나무에 지고 아주 정적하고 적막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시예요. 그러니까 중이 달빛 아래에 문을 밀고 들어온다, 두드린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자 다 문제가 있어요. 일단 밀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 시의 분위기 적막감은 삽니다. 정밀, 아주 고요하고 극한 느낌은 살아요. 그런데 남의 집 문을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도둑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고자를 쓰면 적막감은 사라지죠. 적막감이 깨지죠. 두드린다니까. 어쨌든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개 중에 말고 어떤 한자가 어울릴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봤더니 마땅한 한자가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당대 대문장가인 한유 선생을 만나요. 이때 한유는 아주 높은 벼슬아치였어요. 경조윤이라는 벼슬아치인데. 그래서 이제 당시로서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 당시 교통사고라는 건 이제 말끼리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 좀 생각하다가 깜빡했습니다. 하면서 대뜸 뭐 교통사고 합의도 보려고 않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때 한유가 어느 것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는 우리가 글을 쓰는 좋은 지침 하나가 있습니다. 밀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를 쓰면 이 시의 분위기는 살아요. 그죠? 네. 그러나 이 밀고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고를 쓰면 이 시의 분위기가 좀 깨지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거고, 이 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이 두드린다를 나름 크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유 선생은 고를 써라 라고 지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지도가 타당하다고 봐요. 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 아마추어들은 어떤 글의 정확성보다도 먼저 이 무드, 분위기를 더 중시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분위기가 중요해도 어떤 글의 정확성,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공예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공예품 중에서 요즘으로 치면 가전제품 공예품이 있는 거야. 뭐 가전제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살림도구. 예를 들어 주전자가 있습니다. 주전자를 공예품으로 만드는데, 자기로 만드는데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주전자로서의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 좋은 모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글을 쓰거나 어떠한 예술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정석이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글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퇴자와 고자가 경합을 벌이는, 그리고 이것을 더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까지 물어보는 이런 문장을 만드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이어지면 글을 쓰는 실력이 금방 늘어난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첫 문장 쓰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를 얘기했죠. 네. 그 무녀도를 얘기하면서 무녀도가 통속적으로 모아서 피상적으로 모아서 무슨 뭐 기독교와 무속의 갈등, 또는 옛것과 새것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파멸, 자, 이런 걸 다룬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 문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걸 얘기하고 나서 그렇다면 그 무녀도라는 소설은 뭘 말하고자 함이었는가를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보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무녀도라는 탁월한 예술작품, 그리고 이러한 탁월한 예술작품을 그린 소녀가 귀머거리 소녀 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곧장 이 소설이 시작되는데, 나귀를 타고 창백한 얼굴에 아주 꽃이 피어 있는 가운데 흙바람이 불던 날, 이 한 나귀잡이에 이끌려서 나타나는 아주 신비스럽기도 하고 묘해 보이기도 하는 소녀 낭이가 출연합니다. 첫 장면부터. 그리고 이 소설이 끝날 때에도 소녀 낭이가 나귀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같은 영화들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은 영화가 소설에서 배운 게 아니라 소설이 영화에서 배우는 겁니다. 소설에서 영화에 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일치시키는 거. 그러면 무조건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동리의 무녀도에서 낭이를 아주 신비스러운 비범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낭이가 또 얼마나 선량합니까? 약간 또라이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 낭이는 그 기독교나 무속이나 엄마나 오빠나 이런 걸 다 초월하는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도 사랑하지만 엄마도 사랑하고 무속도 이해하지만 기독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오빠도 좋게 생각하고, 그 엄마가 그 부엌에서 굿을 준비할 때, 굿을 연습할 때 그 엄마의 흥을 북돋아 주려고 막 벌거벗고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이 춤을 춰주는 아주 매력 있는 이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낭이에요. 그러니까 김동리 무녀도의 초점은 낭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낭이와 같은 예술적 인격체야말로 무녀도와 같은 아주 차원 높은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낭이가 경험했던 것들도 아주 범상치 않죠. 그런 걸 말하는 소설이었다. 이 말을 제가 좀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다닐 때의 소설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의 저편으로 묻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좀 가물가물 떠오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문학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역시 첫 문장 쓰는 이 과정, 이 첫 문장 교육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준비하지 않은 첫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문학 속의 첫 문장 하나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황수령 선생의 소나기 같은 소설을 좀 인상 깊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 소설을 아주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황수련의 소나기 이상 우리한테 감동을 줬던 소설로 별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별. 이건 별. 이건 외국 소설이에요. 프랑스 소설입니다. 알퐁스도. 그렇죠. 이 알퐁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지금 그랬지 하고 이제 고개가 좀 끄덕여지죠. 알퐁스 도제의 별입니다. 이 별은 고립된 산에서 양치기를 하는 주인공이 장마에 소나기에 물이 불어가지고 이 산지기가 이제 휴가를 가고 일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고 대신 그 식량을 조달하려고 이 마차를 타고 온 주인댁 따님 스테파네트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 스테파네트와
소르그 강물이 물이 불어서 하산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뜻하지 않은 하룻밤을 이 젊은 남녀가 별빛 아래에서 지낸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나죠? 네. 아마 이 소설은 감명 깊게 읽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리르롱산에서 사실 맞춤법 띄어쓰기를 하면 외래어와 우리말은 무조건 띄어쓰는 겁니다. 리르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납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돼요. 뭐 별것도 아니 첫 문장인데 뻔한 건데 뭘 이런 걸 소개하냐 하는 느낌이 들죠. 자, 일단 이 소설에서 나 그리고 이제 스테파네트, 일단 이 소설이 19세기 초반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건제의 유습, 그 당시까지도 유럽은 봉건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신분차가 있습니다. 신분차. 이 소설이 재미난 것은 통속적인 문학들은 신분이 낮은 예쁜 여자가 신분이 높은 좀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통속적이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춘향전이죠. 오만과 편견, 아주 날려 빠진 소설이에요. 그런 건 요즘 읽기에. 자,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분이 높은 예쁜 여자와 신분이 낮은 양치기 소년의 연애담이에요. 연애라고 할 수도 없죠. 어쨌든 일방적 생각일지도 모르고, 스테파네트도 뭐 나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증거는 또 없어요. 무난히 이제 모닥불을 켜놓고 별빛 아래에서 그 하룻밤을 지내는데, 사실 말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자칫하면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지가 좋아하는 이성 얘기거든. 근데 지가 좋아하는 이성 얘기는 전화 좋지, 듣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뭐 이쪽은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지가 너무 좋아하고, 이쪽이 그렇게 뭐 아름답거나 고퀄리티의 이성도 아닌데 막 대단하게 높이 보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연애담, 초창기 연애담은 대부분 다 과장돼 있어요. 과장돼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소설의 첫 문장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첫 문장이에요.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거 뭐 읽어보면 다 알아요. 내가 리룡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야기 그거 누가 몰라? 그런데 일부러 이걸 첫 문장에다 써주고 있어요. 대단히 평범해 보이는 첫 문장이지만 잘 보세요. 그래 놓고 나서 뭐 주인집 따님 스테파네트가 어떻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이 묵은 뭐 몇십 리 안에서는 가장 예쁘고, 그런 건 다 목동의 주관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첫 문장 읽고 나서 한 10대 읽으면 끝날 때, 일개 목동인 네가 어떻게 주인댁 따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때 나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 20살이었노라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때 20살이라는 것은 지금은 20살보다 많죠.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살 나이 때 그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과장돼 있고 객관적인 전달도 안 되고. 근데 한참 지나서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노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젊은 시절의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나이가 됐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독자들은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느껴요. 그러니까 별로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야.
나이 40대서까지 첫사랑 얘기를 뻥으로 치고 그런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자연을 대하고 별을 얘기하는 이 목동의 교양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 교양에 묻어났다는 인위적인 교육에 의한 교양이 아니고 자연을 보는 관점이나 심성이 그런 괜찮은 목동이. 그러니까 내가 리르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걸 전달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양치기도 아니고 지금 목동도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는 문장이에요. 산에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 20세 목동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걸 말하고 있는 화자는 20세 목동이 아닙니다. 성숙한 중년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장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말하는 사람과 주인공을 간격을 벌임으로써 이 이야기가 아주 그럴듯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애소설은 당사자가 말하면 실패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이 두 사람을 보고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걸 누가 말하겠어. 이 스테파네트와 목동의 이야기를 산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이걸 스테파네트한테 시키면 이건 주제가 달라지는 거고. 모닥불. 그래, 이따면 이제 양밖에 없어. 양식이니까. 그죠? 네. 소설에서 양이 화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말이 화자인 소설도 있고, 이문열의 어떤 소설은 볼펜이 화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양이 이 아름다운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까? 불가능하죠. 네. 주인댁 따님과 내 주인은 목동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니까 저리 들어가라 해서 나는 들어가서 그 다음 보지 못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보니 모닥불에서 그 연기가 아직도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아주 절묘한 화자의 선택이고 이런 화자를 따로 이 초점 화자라고 하는데 사실 초점 화자가 이론화된 것은 이 알퐁소의 이런 소설이 나오고 나서도 한 7, 80년 지나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작가들은 그런 걸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그걸 이 학자들이 이론화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초점 화자가 많아요. 실제로 소설에서. 그런 걸 뒤늦게 발견하는 게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죽어도 예술가를 못 따라가요. 그건 그 예술 방면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첫 문장도 제가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문학 작품을 얘기하면 좋다 그러길래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첫 문장 몇 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르노,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서 유명하게 이름을 한 4, 50년 전에 날렸던 아도르노가 있죠. 세오드로 아도르노인데,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이라는 좀 난해한 미학서가 있습니다. 이 미학 이론이라는 이 책의 첫 문장 이렇습니다. 현대에 들어 예술에 관한 한 자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자명해졌다.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자명해졌다. 자, 이걸 보면 일단
현대 예술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이 과제를 제시하는 첫 문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뭐 부자연스럽게 이 책에서는 현대 예술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전달하고 제목에 다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현대 예술을 지금 논제로 제시하면서 자명한이라는 형용사를 반복하는데 약간 달리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인상 깊어요. 뭐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명하다. 자, 그러니까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현대 예술을 논하는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현대 예술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술은 뭐 순수해야 돼, 아니면 예술은 사회 비판적 기능을 행사해야 돼, 그렇게 단면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예술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예술의 이론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이 어려운 현대 예술에 대해서 왠지 말을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전달하죠. 현대 예술이 얼마나 복잡한가. 동시에 이렇게 복잡한 현대 예술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부터 말하겠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명하다라는 형용사를 절묘하게 두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듣기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게오르그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한때 우리나라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별로 공부도 안 하면서 현학적인 체하는 좌파 문학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 가운데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다지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뭐 번역본으로 지금 한 200페이지 남짓 되는데 첫 장은 아주 잘 쓴 글입니다. 두 번째 장부터는 뭐 그렇게 잘 썼는지 잘 모르겠대요, 보니까. 그러나 책이 이 첫 장 한 챕터만 잘 써도 좋은 책입니다. 아주 첫 장에 한 7, 8페이지까지는 문장이 너무 멋져요. 그런데 바로 이 첫 문장이 이겁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에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아주 그럴듯하죠.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에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사실 이 책을 처음 번역할 때 우리나라 어떤 권위 있는 번역자가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고 않고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이랬어요. 또 여러분, 창공은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번역자가 보니까 전부 다 창공이래. 그래서 제가 이거 고쳐 쓴 겁니다, 지금. 번역서를. 푸른 하늘의 별이 어떻게. 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창공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사실 이건 문장은 멋지지만 약간 사기성이 있는 진술이에요. 여기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갈 수가 있고 가야만 하는 길에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것들도 아닌 그리스 로마 것을 자기네 것으로 가져다가 왜곡시킨 유럽 문명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당시에 이런 첫 문장은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리고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문장이. 지난번에 우리 기계화 선생님이 이제 그 제목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첫 문장보다 더 중요한 건 제목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지어놓는 창작품의 그 제목을 보면
그 재능을 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 김혜경이라는 그 탁월한 시인 겸 작가가 있습니다. 이상의 날개라든지 종생기와 같은 소설, 제목이 그럴듯하잖아요. 김유정도 좋은 작가예요. 동백꽃이라는 제목은 뭐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김유정 소설 중에 봄봄이 있습니다. 봄봄. 봄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쓴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땡볕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땡벌이 아닙니다. 땡볕. 네. 이 제목을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광고문 같은 거, 짧은 글, 이런 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시를 외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좋은 시를 많이 외우고, 여러분들 우리 그 사이트에 들어있는 그 시로 읽는 세상, 한 15회에 걸친 그 방송은 뭐 반복해서 봐도, 반복해서 볼수록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만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첫 문장을 얘기하면서 가을이 깊어지면 나는 거의 매일 뜰의 낙엽을 긁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로 시작하는 이호석의 그 낙엽을 태우면서를 얘기했어요. 그 글은, 그 수필은 별 내용도 담고 있지 않고 평범한 내용이고, 게다가 길기까지 한데도 지루하지 않게 읽힌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네. 자, 오늘은 그 낙엽을 태우면서 하고는 좀 정반대의 그 수필한 난을 보겠습니다. 그 이호석의 낙엽을 태우면서가 가벼운 수필,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경수필이라고 하죠. 가볍다,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밑셀러지라고 하는데, 밑셀러지란 말을 요즘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이것과 상대적인 말에 이제 이 무거운 중자를 써가지고 중수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맛세이는 알아도 에세이는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요즘은 다 이렇게 모든 글을 이제 에세이라고 해요. 미셀러지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데, 그래서 이 박이문 선생의 돌아가셨죠, 최근에. 박이문 선생의 길이라는 이 에세이가 있습니다. 박이문 선생의 길이라요. 이거 갖다가 이거 지워지나요? 제가 지워볼까요? 예, 이걸로 하나요? 제가 연습 좀. 요것을, 예, 고맙습니다. 이 박이문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리고 문학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 그래, 막, 그 서울대학교 불문과에 가가지고, 현대시 하면 막 프랑스의 그 현대시를 최고로 치던 때니까 불문과에 가서 막 시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마치던 해에 시집을 하나 발간을 합니다. 시집을 하나 발간을 하는데 누구도 거들떠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오로지 막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탐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프랑스에 가서도 공부하고, 막 학위도 따고, 막 미국에 가서도 막 공부하고, 학위도 따고, 하버드에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문학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막 한 10몇 년 걸렸겠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아주 유수한 그 대학의 그 문학 학위들을 다 따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시인으로서 재능이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너무나 늦게 깨닫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술을 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이런 그 친구들이 있으면 초창기에 알려줘야 돼요. 너 딴 거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가장, 왜냐면 다른 재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내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계가 회복된 사람도 있고 영원히 소식이 끊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분이 글을 절대 못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탁월한 시인이 될 만한 자질은 타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길을 보면 이 길이라는 것은 어쨌든 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휘, 언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길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언어라는 건데 사실 이 길을 통해서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돌아간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어딘가를 돌아갈 때는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떠날 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가는 놈은 뭐냐? 야반도주. 그놈들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희망, 그리움을 주냐? 떠날 때 희망을 갖고 왜 돌아갈 때 그리움을 주냐? 이건 희망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나니까. 누군가를, 뭔가를 새로 만날 거 아닙니까? 주로 사람을 만나겠지. 바로 사람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열린다는 아주 그럴듯한 내용의 수필이에요.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내용이 상당히 철학적인. 그러면서 그러다가 뭐 독일어 얘기도 나오고 뭐 독일어도 나오고 좋아하는데 어쨌든 재미가 없어요. 중간 넘어서 독일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이라는 수필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뱃길, 철길, 고속도로, 산길, 뱃길, 들길 해놓고 이 모든 길들은 인간의 언어다. 인간의 언어다. 자, 첫 문장을 생각해요. 뱃길, 철길, 고속도로, 산길, 들길. 이 모든 길들은 인간의 언어다. 길 다 언어니까. 이 말은 맞는데, 자, 지금 보세요. 길이란 제목 따라놓고, 뱃길, 철길, 고속도로, 산길, 들길.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런 첫 문장은 긴장감을 주기는커녕 긴장감을 풀어야 첫 문장이에요. 남들 다 하는 얘기로 지금 첫 문장, 이 중요한 첫 문장을 이렇게 뻔한 방법으로 시작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차라리 다 띄고 이거 빼고 이게 이제 관형사입니다. 여기서는 품사가 이 모든 자 그러니까 품사가 관형사인데 아예 이거 빼고 이걸로 첫 문장을 한다고. 이 모든 길들은 인간의 언어다. 그러면 길이 언어야? 왜? 읽는 사람들이 왜?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길 중에 이런 거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아시겠습니까? 뱃길, 철길, 고속도로, 산길, 들길. 자, 이런 언어구사의 어떠한 그 재능이랄까 레토릭에 대한 인식이 적거나 없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도 대시인이 되지 못했는가를 결정적으로 알려준다 그겁니다. 시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는가를 왜 포기했는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직장이 포항공대 문학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항공대에서는 공학이나 수학을 가르쳐야지 이 포항공대에서 문학을 가르치면 그건 비주류인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서든지 이 어떤 직장이든지 중심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그 직장이 좋아도. 자, 그런데
백길, 철길, 고속도로, 산길, 들길. 이 모든,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써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글을 쓸 때 꼭 이렇게, 처음이니까 완전히 자동차 시동 걸듯이 백길, 철길, 대부분 사람들이 첫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걸로 생각들 하고 실제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겁니다. 앞부분 다 빼버리고 모든 길들은 인간은 하다고 내질러야 돼요. 바로 시작. 곧장 시작해야 돼요. 독자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면 더 좋아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문장에서. 차라리 꼭 쓸데없는 말 하고 싶으면 중간에 하세요.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모든 길들은 인간의 흐르다. 바로 우리가 첫 문장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첫 문장임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너무 시작답게 쓰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비평문들의 그 첫 문장을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등록 수강생들은 교재를 받으셨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알로의 시법의 첫 문장인데, 작품의 진정한 가치란 오직 후손들의 평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 이게 뻔한 말 같지만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작품의 가치가 후손들의 평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지금 평론하는 놈들은 다 쓰겠다는 놈들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강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당대 비평이나 문학 연구의 노력을 전부 씨알더블 짓거리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아주 단호한 첫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책들에는 뭐 아주 기발한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빼고 도덕서, 철학서, 문학서 이런 거에는, 정말 좋은 책들에는 정말 뻔한 내용의 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그냥 마구 끄덕이게 하는. 자, 두 번째, 에드가 알란 포우, 아주 천재적인 소설가죠. 시인이기도 하고, 에드가 알란 포우가 쓴 시의 원리의 첫 문장이, 시의 원리를 말함에 있어 나는 완벽하거나 심오한 이론을 펼 생각이 없다. 자, 이것도 시의 원리에 뭘 완벽하거나 심오한 이론이 필요하냐? 이걸 아예 제껴버리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면 왠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완벽하거나 심오한 이론을 다 아는데 자기는 이까짓 거 불필요하니까 말 안 하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의 원리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시의 원리를 너무 현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메르트의 문학 비평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글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평문들입니다. 문학 비평은 과연 이론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첫 문장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 르메르트는 인상주의 비평의 문학 이론가예요. 그러면 인상주의라는 건 뭡니까? 뭐 어려운 이론이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내가 딱 봐가지고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야말로 직관에 의해서 그 시점에서 말하는 비평이 가장 좋은 비평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의 문학이론가를 보면 동국대학 출신의 조연현이 있고 서울대학 출신의 백철이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둘 다 아주 낡아버린 문학사가들이지만 당대에서 조연현의 문학사를 읽어보면 이 번뜩번뜩해요. 재능이.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데,
이 백철 걸 읽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냥 이론화해가지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동인지 얘기하면서 무슨 백조는 낭만주의고 무슨 창조는 사실주의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예술에 대한 평가는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인상적 평가가 상당히 날카롭고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메르트 같은 사람은 일단 문학 작품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해요. 시간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문학을 보는 사람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극단적인 인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글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방이 있어. 방이 있고 여기 거울이 있어. 거울에 나를 비춰봐.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섰어. 이 나가 아까의 나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일단 방 한 바퀴 도는 동안 늙었을 거 아니야. 시간이. 땀도 나고. 네. 이런 극단적으로 그 이론, 문학 비평의 이론을 부정하는 그러나 지금은 한물간 그런 문학 이론가인데 여전히 그 인상 비평은 중요합니다. 자, 이 칠판을 한번 다 지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좀 길게 논의할 글로서 토마스 만의 예술가와 사회가 있습니다. 이 예술가와 사회는 제가 세계적으로 이 베스트로 생각하는 몇 안 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my favorite,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 몇 편 안 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탁월한 글이에요. 예술가와 사회. 제 기억으로는 그 번역문이 원고지로 한 6, 70장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술가와 사회 같은 글은 대단히 이 중립적인 글입니다. 중용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 편만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와 우가 있어요. 좌와 우가 있는데 어느 한 편만 보고 토마스만의 것을 좌파는 좌파의 것을 따다가 인용하고 우파는 우파의 것을 따다가 인용하는데 좌와 우를 다 한꺼번에 그 좌와 우의 결함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글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일단 이 글의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술가와 사회라는 제목이 매우 까다로운 것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여기서 예술가와 사회는 이 사회를 정치라고 바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라고 바꿔도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글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술과 정치.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수 하나가 그 무슨 그 어느 그 정치가의 그 부인을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여자, 이런 그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죠. 네. 역시 나는 그 가수를 단 한 번도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역시 내 생각이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부로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러한 예술가들이 몇 번은 먹힐지를 몰라도 끝내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예술가와 사회. 예술가 사회는 그런 말고도 아주 보석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아주 그냥 툭 던지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술가와 사회라는 제목이 매우 까다로운 것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전문적으로서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일단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주장하잖아요. 예술가가 뭔 사회 생각하냐, 예술작품을 만들면 됐지 하고 주장하거나, 예술가는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딱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논제고, 이 어려운 논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해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첫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 글은 첫 문장도 좋지만, 자, 일단
이 사람은 그 인간이 윤리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인간형도 있고,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전달을 위해서. 심미적으로 존재하는 인간형도 있다. 뭐 좀 일리가 있죠. 당연히 예술가는 심미적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를 충동시키는 것은 도덕이 아니고 유희다. 이런 말을 이 글에서 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읽어본 분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쓴 소설 압록강을 넘어서 해서 신규식 선생과 김태수라는 두 인물이 나오죠. 네. 제가 이거 염두에 두고 쓴 소설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신규식 선생, 그리고 신미와 유의에 의해서 충동받는 김태수라는 건달, 염두에 두고 쓴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유의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유의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적 인간이라고 뭡니까? 난 놀놀이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난 놀놀이야, 이런 말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좋은 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이 글을 좀 더 소개를 하죠. 지금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일단 우파가 잘못되면 이 파쇼화되죠. 예, 파쇼화되는 사람으로서 무슨 에즈라 파운드나, 그리고 노르웨이 작가 크노트 함순이라고 있어요. 노르웨이 아주 국민 작가죠. 얘들이 너무 한쪽만 보니까 나이 들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상해져가지고 우스갯거리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문열 같은 역량 있는 소설가가 나이 들어 지나치게 극우화되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미 서양에 있는 현실. 크노트 함순도 아주 완전히 수구 꼴통 나중에는. 자, 그런데 동시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미국에 영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영국계 미국인이란 앵글로색슨이에요. 20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루던,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인종들이 이제 앵글로색슨인데, 얘들이 주관하는 아주 권위 있는 문학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볼링겐상.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에즈라 파운드가 그야말로 파시즘에 가담해가지고 파시즘의 나팔수 노릇을 해가지고 치욕적으로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명석하고 권위 있는 시인 비평가로서의 명성이 고통스럽게 균열됩니다. 그 와중에 감옥에 갔다 오죠. 이런 와중에 바로 영국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이 미국 사회의 주류 커뮤니티에서 에즈라 파운드에게 볼링겐상을 수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술과 정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피상만 봐요. 그 피상의 본질을 못 봐요, 이면을. 예를 들어 80년대 후반에 김재하라는 이상한 사람이 젊은 보세게 해가지고 글을 조선일보에 전면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서 부진자살하고 그러는 젊은 멋을 막 타이르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씁니다.
지금 시점에서 김지아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김지아의 글이 바른 글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젊은 벗에게 더 이상 죽지 말라고 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아는 그건 젊은 벗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당시 수구 독재를 지지하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숨겨진 이면을 항상 간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평생 책 읽고 공부해도 남의 것 받아들이는데 급급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근거 없이 춤춥니다. 자기 것을 못 가져요. 하던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역시 예술은 그 예술대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구나. 역시 미국 놈들 세련됐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 모양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토마스 만이 시비를 겁니다. 잠깐만 해가지고. 자, 에즈라 파운드가 파시스트가 아니고 공산주의자였다면 너희들이 상을 주었겠느냐라고 의심을 품을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말이 세련됐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보면 또 이 사람이 뭐 좌파를 또 옹호하는 사람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토마스 만한테 또 뭐 빨갱이라고, 여러분 빨갱이 몰이는 유럽과 미국에도 더 심해요. 이건 국산이 아닙니다. 네. 막 빨갱이라고 하고 뭐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이 글에서 나의 이러한 그 언행을 내가 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 해놓고, 그러나 나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거나 아니면 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기에는 너무도 나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서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자, 그렇게 말하면 대단히 또 공산주의를 높여서 얘기한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또 문장을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그 조건으로서 진실과 해학, 유머에 대한 아주 지나친 편애를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자, 이렇게 아주 짧은 글인데 아주 좋은 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술가와의 정치 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전범으로 삼아야 할 글이 저는 예술가와 사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안 되고 그저 영웅심에서 함부로 무슨 사회 비판하면 다 정의로운 줄 알고, 그래가지고 무슨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분노만 표시하는 예술들, 이런 것들의 수명은 그들이 폭로하려고 하는 죄의 수명보다도 짧아요. 그러면 그토록 많이 읽던 태백산맥 지금 누가 읽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생트베브가 있는데 좀 오래전 사람입니다. 나의 방법론을 말한다 라는 글에서,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작물과 개인의 재능을 검토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 보려고 한다 해놓고, 나에게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준다면 나는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저작물과 개인의 재능을 검토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과정을, 그것도 비교적 상세히. 자, 보세요.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자, 저작물과 개인의 재능을 검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것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법과 과정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주겠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능척 떨어버려요. 그냥 단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이런 거 알려면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나는 말할 수가 있다 해놓고 어마어마한 논제를 제시해놓고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것인가를 또 완전히
이 능청 또는 의외의 능청 또는 이 첫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걸 제가 안 봤네요. 전통과 개인의 재능, T.S. 엘리어트의 글일 거예요. 네. 자, 영국의 문필가들은 전통이 없음을 개탄할 때 전통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전통에 관해서 언급하는 말은 좀처럼 없다. 밤낮 전통을 중시하지 않는다. 전통을 소홀히 한다. 이런 말만 했지 전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는 이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죠. 그러면 전통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다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은 전통이 아니야.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첫 문장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글을 포함해서 시간이 경과에 의해서 감상되는 예술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시간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파악하는 예술, 건축이나 미술 같은 걸 우리가 공간 예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 예술은 시간이 경과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도 그렇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너무나 뻔한 말 같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자, 모든 비극,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술의 거의 전부가 이제 그 비극이니까, 모든 비극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 해놓고, 처음이란 뭐냐?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이란 뭐냐? 이건 역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뻔한 말 같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대입할 때 이 처음은 첫 문장입니다. 그렇죠?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제대로 쓰려면 앞에 아무것을 두지 말라 그겁니다. 앞에 아무것이 있으면 그건 첫 문장도 아니라는 거야. 백길, 철길, 고속도로, 산길, 들길 그런 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글도 마찬가지야. 딱 끝내야 될 때 끝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 늘여놓는 글들 많습니다. 이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라노란 영화 혹시 프랑스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 아주 무디게 생긴 유명한 프랑스 배우가 나오는, 탈세하려고 외국에 갔던 그 유명한 프랑스 배우 있어요. 제라르 드 파르디. 네, 그런 거 뭐 제라르 드 파른가 뭔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몽키스파나 이런 그 도구 이름 같이 생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시라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괜찮아요. 그런대로 재미가 있어. 네. 근데 끝부분에서 한 25분은 잘라내야 돼요. 네. 쓸데없는 얘기로 계속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건 처음, 이건 중간, 이건 끝. 즉 서론, 본론, 결론 이걸 이렇게 뻔히 배치해서는 실패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러니까 참 글이란 거 쓰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김수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갈리페 노래. 네,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로도 부르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불러봤죠? 네.
엄청나게 짧은 글이에요. 이 짧은 글에 이게 또 반복까지 되고 있어. 그러니까 3줄짜리 글이야. 그러나 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자, 이 짧은 글을, 이 짧은 시를, 이 짤막한 노랫말을 읽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시의 시작과 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안 궁금. 안 궁금해요. 얘는 뭔데 강변살자 이런 어려서부터 이 강변이 아파트값 비싼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뭐 한강변에 아파트라도 하나 분양받았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 그냥 이걸로 그냥 감상을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짧지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들어있다 그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이론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좋은 글들을 자꾸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쓰기에 임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편의 글 가운데 하나로 토마스 만의 예술가와 사회를 제시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볼 기회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얼핏 생각하면 이 토마스 만은 뭐 좌를 두둔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우를 두둔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왜 예술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느냐? 우스꽝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술가가 개망신 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따라서 예술가로서의 겸손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은 악을 경멸하지만 단 한 번도 악의 승리를 제지하지 못했다. 예술은 단 한 번도 인류 사회에 극도로 참혹한 난센스를 막지 못했다. 한국에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김현이라는 문학평론가 있었죠. 김현이 문학은 가난을 구제하지는 못하고 가난이 있는 사회를 추문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다 이런 데 싸운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독서를 권합니다. 토마스 만의 예술가와 사회를 권하면서 혹시 이게 스캔이 되면 제가 오래된 책인데 이게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크게 떠놓은 거 있는데 스캔이 되면 혹시 우리 수강생들에게 한번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